uneven shock이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충격들이 무엇이 있는가, 고용시장뿐만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잭슨홀은 금융시장은 놀래킬 만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빨리 내려가는 것을 보면 과연 맞지도 않는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9월 FOMC에서의 점도표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간 아마 우리가 바라봤던 6월 FOMC가 마지막 닷플레이스 아니었을까?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빈센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강남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럼 잠깐 들리라고. 그래서 우리 짧게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네. 뭐 혹시 뭐 생각 바뀐 거 있는지 좀 네. 여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등했어요.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FOMC 전후였던 것 같고 그때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반등을 했을 텐데 네.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반등이라서 좀 꺼림직한 부분도 있지만요. 추세적으로 반등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등의 끝은 사실 뭐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러한 끝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1달러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이벤트라면 뭐 11월달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7월 FOMC가 트리거가 됐죠. 그러니까 시장이 기다렸던 멘트,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분명히 들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용어 중에 하나인데 매둘기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연준은 결국 비둘기적인 성향을 감추면서도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좀만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한번 비둘기적인 성향을 어떻게든 시사하고 내포할 것이다. 그게 이번 7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고 중립금리를 논하면서 속도 조절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7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 저희 생각도 7월 FOMC 직후에 제가 타 방송에서 조금 변하는 건 크게 없는데 금융시장이 내년에 인하 베팅까지 CME 선물에서 나타났으니까 그건 좀 과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일단 보긴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7월 FOMC 의사록을 보더라도 금융시장이 너무 과했다. 금리 인하 베팅까지 가는 것은 인하까지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의 반등의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게 정고점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뭐 이젠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다라는 것에는 애석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비유가 회초리 비유인데 회초리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회초리를 때린다. 네. 마치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네. 얘야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면 되겠니? 네.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네. 하는 거지만 네네. 사실은 마음속으로 아이를 사랑하긴 사랑하잖아. 아. 그러니까 아까 뭐 매둘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도대체 말을 안 들으면 더 때려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시장이 약간은 과한 해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도 네. 혹은 뭐 좀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지금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에서 50bp, 그러니까 빅 스텝, 0.5%포인트로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로 베팅할 거다라는 것은 좀 더 빠른 것 같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주식시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구멍들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거고 또한 경기 침체가 아닌 어느 정도 하드 랜딩이 아닌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의 중간점에서 경제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에 과한 베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사 저가 생각하는 이런 전망이 연말에 가서 아니면 6개월 뒤에 틀리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가운데 그럴 것이야 라고 미리 선점해서 전략을 짜고 베팅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 아시는 거겠지만 투자는 확신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오를 정도의 네. 의미라면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특히나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뭐 끝나면 어떡할래? 네. 근데 이제 그 숏하는 사람한테 협박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계속 숏하고 있냐? 네. 커버해. 네. 네. 그런 게 이제 좀 먹히면서 좀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재들이 네. 조금 해소될 가능성, 네.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악재들이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는 것에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반등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 나빠지기보다는 봉합 쪽에 가닥이 잡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아니고 봉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큰 변화가 과연 바뀌었느냐. 저는 지금의 일말의 변화들, 작금의 변화들을 판의 변화, 신냉전 시대의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트리거가 됐죠. 하나의 발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신냉전 시대가 바뀌는 건 아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 신냉전 시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는 파생 효과로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들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법안은 신냉전 시대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공급망의 재편이지만 결국 리쇼어링의 한 일환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리쇼어링과 공급망 재편이 미국 쪽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과 다른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기를 놓고 보면 글쎄 크게 변할까? 저는 오히려 판의 변화가 있다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판이 변한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말인 것 같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비용 상승 얘기도 해주셨지만 만약에 다 투자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너무 명백하게 과잉 투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게 10개였는데 네. 나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12개, 13개가 지어질 거고 맞습니다. 그때는 생각보다 필요 없는 그런 과잉 설비들이 있을 거라서 맞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의 시각으로, 즉 효율성의 시각으로 지금의 상태를 본다면 이것은 서로 윈닝 그로스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재고, 이미 삼성전자에 50조 넘게 재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재고가 이렇게 많으니까 생산을 안 할 거야 라는 논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거기서 좀 더 탈피해보자. 즉 신냉전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공급 차질이 이뤄질 수 있는 불안감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 그럼 앞으로 재고라는 게 과연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인으로 바라만 봐야 될 것인가. 오히려 버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이면서 저는 지금의 효율성으로 시기에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납득이 잘 안 갈 거다. 왜냐하면 유럽이 저렇게 익스포저가 큰 우크라이나 러시아산의 천연가스를 탈피하는 탈에너지 정책이 저스트 인 타임, 즉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거 성공 못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꾸역꾸역 갈 것이다. 저스트 인 타임이 아니고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을 제가 전공했거든요. 네. 산업공학. 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생산할 수 없어? 막 이런 게 이제 산업공학이에요. 근데 효율성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계속해서 뭔가 좋아질 게 있을 때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 네. 이제 판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이 아니다. 이 얘기는 사실 효율성이 별로 필요 없어.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주는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8월이니까 네. 잭슨홀 미팅도 있고 네. FOMC 회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길게 보면 이제 11월 중간 선거도 있죠. 맞습니다. 각각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신다면. 네, 시계를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면 작금의 위험 자산의 반등, 특히 주식시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반등의 가장 근저에는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의 피버팅에 대한 베팅인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신에 베팅하지 말자, 확률에 베팅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준 자체가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바라보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바라봐야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잘 뜯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국제유가가 최근 업앤다운이 있죠.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90달러 위로 올라왔는데 과거 100불 훨씬 넘은 수준에서보다는 낮아졌지만 이게 앞으로 더 극명하게 40불, 30불로 내려갈까의 확률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미국 연준으로 하여금 이제는 이 국제유가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내려오는 게 둔화될 거다라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 베팅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잭슨 홀 미팅이 가장 중요한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고 잭슨 홀 홈페이지에 보니까 주제가 나왔더라고요. 네. 주제들을 보면 통화정책과 결부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uneven shock이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충격들이 무엇이 있는가, 고용시장뿐만 아니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피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코비드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잭슨홀은 2년 전에 AIT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발표할 때 것만큼 금융시장은 놀래킬 만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연준이께서 고민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 자,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과연 존재 의무가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번엔 7월 FOMC 의사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경기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연준에서 그것을 공식화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좀 더 많다?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빨리 내려가는 것을 보면 과연 맞지도 않는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9월 FOMC에서의 점도표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회계연도상 9월 FOMC에서는 차차년도의 전망치도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잘못했다간 아마 우리가 바라봤던 6월 FOMC가 마지막 닷플래시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번 주에 근데 KB증권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점도표가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기억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절하게 알려줄게라는 거고 왜 친절하게 알려주는지를 보면은 그 전에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더 길게 내가 더 잘 알려줄 테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비둘기적인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소통을 하는 거고, 나를 믿어줘,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나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시장이 느낄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증권이 같이 했었던 이제 동료가 그 페이퍼를 썼는데 저는 첨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형태가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연준은 대안 없이 큰 변화의 틀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블랭크 속에 다 같이 가자라는 무리수보다는 뭔가 대처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대처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세미나들, 심포지엄에서의 주제들을 보면 노동시장과 코비드의 고용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 달성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뭔가 경기 충격을 좀 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포워드 가이던스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좀 놀래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제 기억에 날짜 정해놓고 이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캘린더 베이스로도 했었고, 맞습니다. 숫자 정해놓고 인플레 언제까지 뭐 이런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점도 찍어주고, 맞습니다. 점점 친절해지다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고, 이걸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의 시장 가격 변수와 접점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모든 기회와 우려와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특히 외환시장의 흐름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주시하고 있는데요. 7월 FOMC 의사록 이후에 물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지만 최근 잭슨홀을 앞두고 나타나는 행태들을 보면 과거 3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 바로 직전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달러 강세 흐름이 우리가 과연 그냥 되돌림이지라고 바라볼 게 아니고 뭔가 잭슨홀을 앞두고서 수많은 선수들이 이 수급적으로 논하는 결과물이 지금의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충분히 생각하시는 거 다 얘기하신 건가요? 마무리 멘트를 해주신다면? 오늘 좀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해드리면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챌린지가 있죠. 전망을 왜 하냐?
도대체 왜 하냐 전망을. 켄 피셔도 그렇고 전망을 일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왜 전망을 하냐라고 동료들도 많이 저한테 챌린지를 주죠. 그렇죠. 하지 마라. 그렇죠. 다친다. 네, 왜 아는 사람 도대체 아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렇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사실 부귀영화 누릴 것 같잖아요. 이 밑밥을 깐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들 엄청 합니다. 엄청 하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 바로미터인 것이잖아요. 기준선은 꼭 제가 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제 스스로의 시계를 갖고 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좀 고민거리는 이렇습니다. 최근 연준에 의사록 다음 날이었나요? 보우만 위원이 연설했던 스피치가 올라와 있는데 코비드 이후에 미국의 고용시장의 변화, 여성의 변화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극히 정체되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을 놓고 봤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뭐 은퇴 연령도 있고 또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제 스스로. 과연 과거 수많은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 고용이 나빠질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후행지표, 동행지표 성격을 많이 갖고 있지만 여전히 후행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고용이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가 저의 첫 번째 관심거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 경기 침체의 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얕을 거냐 깊을 거냐 그것은 고용지표가 결정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그래서 바라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간은 저는 중국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지표를 좀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신규 주택 거래량이 물론 70대 대도시 기준이긴 하지만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1개월 전이 언제냐면 에버그랑 때, 즉 헝다 사태가 시작됐던 그 시기예요. 자, 중국의 성장 동인인 부동산이 정체돼 있고 뒷걸음질 친 지가 1년이 다 돼간다. 그런데 우리는 경기 침체가 누구나 다 예상하기 때문에 안 온다라고 확신에 베팅을 하고 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확신이 아니고 확률의 게임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또 오랜만에 와서 네네네. 어쨌든 그 전망을 해서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확률인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나리오를 따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짜셔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